미 연방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이후 주한미군 철군을 빌미로 한국의 관세에 준하는 막대한 돈을 뜯어내려던 미국이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은 늘 그래왔듯이 요구하는 대로 순순히 내놓을 거라고 생각했던 트럼프는 한국의 예상치도 못한 결정적인 한 방에 탄핵 위기까지 처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갑질을 하던 트럼프를 완전히 꺾어버린 한국의 충격적인 한 방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대통령의 두꺼운 결재 서류 처리, 제 얼굴을 향해 날아온 건 미 연방 대법원의 글로벌 보편 관세위원 속보가 터진 지 정확히 15분 뒤였습니다. 서류철은 제 귀를 스치고 회의실 통유리창에 쾅 부딪혔습니다. 백악관 루즈벨트 룸의 공기가 그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고 저는 미간에 힘을 주며 조용히 낙장들이 바닥에 흩어지는 걸 바라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은 이미 핏빛으로 달아올라 있었고 그 눈 속에는 분노를 넘어 뭔가 절박한 것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바로 알아챘죠. 공포였습니다. 정치인이 자기 목숨줄이 끊기기 직전에 느끼는 바로 그 공포. 2026년 봄, 미국 정치판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야심차게 밀어붙인 정책이 바로 글로벌 보편 관세였거든요. 전 세계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고율 관세를 때려서 미국 내 제조업을 살리고 동시에 무너진 재정 적자를 메우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지지층한테는 미국 일자리를 되찾아오겠다는 장밋빛 공약으로 포장해서 팔았고 내부적으로는 이 관세 수입으로 감세 정책의 구멍을 틀어막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백악관이 예상한 추가 세수만 연간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8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였거든요. 그런데 연방 대법원이 그 판을 한 방에 뒤집어버린 겁니다. 의회 입법 없이 행정부가 포괄적 관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 9명의 대법관 중 7명이 찬성한 압도적인 위헌 결정이었습니다. 순식간에 800조 원짜리 재정 계획이 휴지 조각이 됐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6개월 후로 다가온 중간선거였습니다. 공약한 정책이 대법원에서 박살났다는 건 지지층한테 사실상 저 무능한 거 맞습니다라고 광고하는 꼴이거든요. 트럼프에게 이건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정치 생명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였죠. 저는 그 절박함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트럼프가 먼저 그 기회를 찾아냈고 저는 거기에 기꺼이 편승했습니다. 백악관 비상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관세를 정면으로 밀어붙이는 건 대법원이 막았으니 우회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회로로 선택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논리는 이렇게 설계됐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보편 관세가 위헌이라고 했지 특정 국가와의 안보 협상을 근거로 한 관세까지 막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꺼낸 카드가 안보 무임승차세라는 새로운 명목이었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며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주고 있는데 한국이 그 비용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무임승차다. 따라서 그 비용을 무역관세 형태로 징수하겠다. 법적으로 보편 관세와 다른 형태니까 위헌 판결을 피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는 미국 납세자들의 돈으로 한국을 공짜로 지켜줬다는 서사를 만들어 지지층의 분노를 한국에 쏟아붓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일석이조도 아니고 일석삼조였죠.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저는 회의실에서 한국을 지목할 때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완벽한 타깃이었거든요. 첫째, 미국의 군사 우산 아래에 있습니다. 둘째, 북한이라는 존재 자체가 한국을 볼모로 잡아두는 천연 족쇄입니다. 셋째, 한국은 언제나 미국이 강하게 밀어붙이면 결국 협상 테이블로 기어 나왔습니다. 2019년에도 2021년에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마다 한국은 결국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갔습니다. 한국에게 미국은 떼어낼 수 없는 안보 파트너니까요. 저는 그 패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회의에서 저는 은사님이 몇 달 전 건네신 조언을 떠올렸습니다. 동북아 외교를 40년 넘게 다뤄온 분이셨는데 한국의 침묵을 절대 약함으로 착각하지 마라. 그 고요함 밑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이요? 그건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지. 뭔가 대단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외교관 출신 노인네의 지나친 감상이라 여기고 완전히 무시했죠. 우리가 한국에 제시한 요구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했습니다.
첫째, 5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70조 원을 즉시 납부하라. 둘째, 한국산 수출품에 추가되는 안보세를 수용하라. 셋째, 미군 주둔 비용 전액을 한국이 부담하는 새 협정을 체결하라. 이 세 가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주한미군 28,500명을 전원 철수시키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협박의 날을 더 날카롭게 갈기 위해 우리는 내부적으로 실제 철수 시뮬레이션 문서까지 만들어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렸습니다. 한국 언론이 발칵 뒤집히고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면 한국 정부가 굴복할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그 계산에 100% 확신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이 이틀을 못 버틸 거라고 봤거든요. 머리 위에 핵무장한 북한이 있는데 등 뒤에 미군이 빠진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나라든 즉각 협상 테이블로 달려올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국방부 장관이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저는 내심 이 작전이 트럼프의 재기를 이끄는 결정적 한 수가 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한국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워싱턴 라인을 타고 오는 연락도, 외교부의 해명도, 긴급 특사 파견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당연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충격이 커서 대응을 못하고 있겠지. 이틀이 사흘이 됐고 사흘이 닷새가 됐습니다. 그래도 서울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점점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끝난 방식은 제 30년 외교 경력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기자들에게 짧은 브리핑을 예고했을 때 저는 드디어 항복 선언이 나오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 대변인이 단상에 섰을 때 그 표정이 달랐습니다. 눈물도 없고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주 조용하고 차갑고 마치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브리핑은 3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합 중국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평택 험프리스 기지에 대한 공여 부동산 반환 절차를 내일부터 공식 개시하겠습니다. 이전 비용 및 잔여 협정 처리에 관한 실무 협의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모니터로 그 브리핑을 보다가 컵을 내려놓는 것도 잊었습니다. 화도 내지 않고 애원도 없었습니다. 그냥 네, 알겠습니다. 짐 빼세요. 였거든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날을 준비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도 담담하게. 저는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게 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한국 정부는 두 번째 행동에 나섰습니다. 청와대가 한미 안보 기여도 팩트체크 보고서를 전 세계 언론에 동시 배포한 겁니다. 영문판, 한국어판, 프랑스어판, 독일어판, 아랍어판까지 처음부터 전 세계를 향해 준비된 문서였습니다. 반환받지 못한 미군 공여지, 즉 미군이 공짜로 쓰고 있는 한국 땅의 면적이 서울, 여의도의 5배를 훌쩍 넘습니다. 그 땅의 현재 시세를 단순 환산하면 그 보고서를 처음 받아든 순간 저는 이 문서의 파급력이 얼마나 클지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한 줄씩 읽어 내려가면서 직감은 공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그간 미국이 한국 앞에서 당당하게 내세웠던 논리들이 하나하나 박살나는 수치들이 빼곡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한국이 사실상 미국의 태평양, 패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평택 험프리스 기지를 비롯한 주한미군 기지, 건설 및 확장에 들어간 총 비용, 한국은 그중 90% 이상을 직접 부담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건 한국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는 세계의 핵무장 국가와 접경하거나 인접한 지구상에서 가장 첨예한 지정학적 교차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 군사적 균형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나라는 충분한 경제력과 군사력,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압도적인 이해를 동시에 갖춘 나라여야 합니다. 전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그 조건을 충족하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이었습니다. 보고서가 CNN과 BBC, 르몽드, 슈피게를 통해 전 세계 전파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제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거셌습니다. 미국 내 반응이 뒤집혔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층이 결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노의 화살이 돌아섰거든요.
MBC와 ABC 뉴스 댓글란이 들끓기 시작했고 상원의원들의 전화가 백악관으로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한국한테 돈을 뜯기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한국이 우리 대신 200조 원어치 안보 서비스를 매년 제공하고 있었다고요.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 앵커조차 그날 저녁 방송에서 이게 사실이라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역사상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중 하나를 헐값에 걷어차려 했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텍사스 공화당 상원의원이 공개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카드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성명을 내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국 내 여론도 과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국민들이 불안해하며 미국이랑 싸우면 어떡하냐는 분위기가 형성됐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보고서가 공개되자마자 한국 국민들도 처음으로 그 숫자들을 눈으로 확인한 셈이었으니까요. 한국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한미동맹 실제 기여가 오르고 유럽과 중동의 외교 채널에서는 한국 대사관으로 긍정적인 신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세계 질서를 지탱해온 나라가 마침내 사실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평소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은사님의 낡은 가죽 수첩을 서랍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맨 첫 페이지에 적힌 그 문장 앞에서 한동안 멈췄습니다. 한국의 침묵을 절대 약함으로 착각하지 마라. 저는 서류철이 날아오던 그 회의실에서부터 이 순간까지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왜 그렇게 오래 침묵했는가? 그 고요함 아래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겁이 나서 조용한 거겠지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겁이 나서 조용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준비가 됐기 때문에 조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실체는 제가 아직 눈치채지 못한 훨씬 더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팩트체크 보고서가 전 세계 전파를 탄 다음 날 아침, 저는 워싱턴 DC의 한 커피숍에서 신문을 펼치다 손을 멈췄습니다. 일면 헤드라인이 이랬거든요. 동맹의 진실, 우리가 지킨 게 아니라 한국이 지탱했다. 저는 그 신문을 덮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그 씁쓸함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쓴맛은 그로부터 며칠 뒤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자리에서 제 얼굴을 정통으로 강타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및 안보세 부과 정책이 공식 발표되자마자 워싱턴 정가는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들끓었습니다. 찬성하는 쪽보다 반대하는 쪽이 훨씬 많았고 그 반대의 목소리가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라 진심 어린 경고라는 걸 저는 당시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정책의 설계자 중 한 명이었던 저는 상원 외교위원회 비공개 청문회에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정책의 정당성을 직접 설명하고 반대파의 우려를 일축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그 자리가 별로 걱정되지 않았거든요. 제 논리는 명쾌했으니까요. 청문회장에 들어서자 상원의원들의 눈빛이 예상보다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고 자리에 앉아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카드는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한국은 북한이라는 실존적 위협을 머리에 이고 사는 나라입니다. 미군이 빠진다는 소식이 공식화되는 순간 한국은 공포에 질려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전부 수용하며 협상 테이블로 달려올 겁니다. 이미 그런 전례가 수차례 있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는 덧붙였습니다. 주한미군을 빼겠다고 하면 북한에게 쫄아버린 한국이 당장 돈 보따리를 싸들고 워싱턴으로 기어올 겁니다. 그 순간 청문회장 맨 앞줄에 앉아있던 외교위원장이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동북아 안보를 40년 가까이 다뤄온 사람이었는데 그 눈빛에서 분노와 경멸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청문회장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차관보, 지금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고 있는 겁니까? 한국이 살려달라고 빌거라고요? 그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저는 반박하려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군이 발을 빼는 순간 한국은 우리가 70년 동안 씌워둔 비핵화라는 족쇄를 합법적으로 끊을 명분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본인은 단 1초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반도 주변을 한번 지도로 그려보세요. 북쪽엔 핵을 가진 북한, 서쪽엔 세계 최대 핵전력을 키우는 중국, 동북쪽엔 핵무장 러시아. 한국은 지구상에서 핵 보유 국가들에게 이렇게 촘촘하게 둘러싸인 유일한 비핵 국가입니다.
그 극한의 지정학적 압박 속에서도 한국이 스스로 핵무장을 포기하고 버텨준 덕분에 미국이 NPT 체제, 즉 핵확산 금지 조약의 권위를 유지하며 세계 질서의 중재자로 군림할 수 있었던 거라고요. 우리가 한국을 지켜준 게 아닙니다. 한국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연간 수조 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미국 대신 내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으로 매년 한국이 공식적으로 지출하는 금액만 해도 수조 원에 달하는데 기지 전기세, 수도세, 한국군의 미군 시설 경비 지원, 한미연합훈련 비용 분담까지 비공식 지원을 모두 합산하면 매년 10조 원 이상의 실질 보조금이 한국 국민의 세금에서 미국의 군사력 유지를 위해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핵심은 여기서부터였습니다.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완충지대 역할을 해온 전략적 가치를 화폐로 환산한 분석이 담겨 있었거든요. 미국 안보 전략 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미국이 아시아에 직접 군사력을 증파하지 않아도 됐고, 그 덕분에 미국이 절약한 국방 예산이 연간 최소 200조 원이 넘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만 따져도 지난 30년간 한국이 미국 대신 떠안은 안보 비용의 총합이 수천조 원에 이른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한미군이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로 미국은 태평양에서의 전략적 전진, 배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괌이나 일본의 동등한 수준의 전력을 추가로 배치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고, 한국이 우리의 패권 유지를 위해 자국의 안보를 희생하고 참아준 겁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무언가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이 논리적으로 틀린 구석이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는 그날 청문회장을 나오면서 처음으로 뭔가 단단히 잘못 짚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반박할 수 있는 카드를 찾기 위해서요. 청문회 직후 저는 에너지부와 CIA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극비 브리핑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명목은 한미 원자력 협정 재협상을 위한 레버리지 발굴이었습니다. 원자력 기술 통제 카드를 한국 압박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려던 것이었죠. 저는 그 브리핑이 반격의 실마리를 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한국은 원자력 기술에서 미국 의존도가 높을 테니 거기서 약점을 잡으면 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브리핑 장소는 펜타곤 지하 3층의 특수회의실이었습니다. 에너지부 수석 과학자와 CIA 아시아 담당 국장, 그리고 핵 비확산 전담 분석팀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조명은 낮았고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주도권을 가져온다. 그런데 브리핑이 시작되고 첫 번째 슬라이드가 스크린에 떴을 때 저는 그 생각을 바로 접어야 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국 원자력 기술의 현황 분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줄부터가 저를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상업원전 24기를 운영 중이며 누적 가동 실적 기준 세계 최고 수준의 설비 이용률과 안전 지표를 기록하고 있음. 저는 그것 자체만으로는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원전을 잘 돌린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장이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원전을 잘 운영하는 수준을 이미 한참 전에 넘어서 있었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 즉 사용 후의 연료에서 특정 원소를 분리해내는 건식 재처리 기술을 독자적으로 연구해 온 기간이 수십 년에 달했고, 그 기술적 완성도가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기술이 고속증식로 기술과 결합될 경우 핵연료 주기를 사실상 자체적으로 완결시킬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에너지부 수석 과학자가 담담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은 핵연료의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처럼 이 기술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완벽하게 제어하며 운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건 기술력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운영 데이터와 정밀 가공 능력,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제조 인프라가 동시에 갖춰져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보며 천천히 이 말의 의미를 소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청문회장에서 외교위원장이 던진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한국이 핵을 안 만들었던 건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그제야 그 말의 무게가 온전히 느껴졌습니다.
CIA 국장이 이어서 설명한 내용은 더 뼈아팠습니다.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핵무장을 하지 않은 것은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미국이 강제한 한미 원자력 협정의 틀 안에서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에 관한 독자적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굴욕적인 조건을 수십 년째 받아들여 왔거든요. 그 협정의 내용이 얼마나 불평등했냐면 한국은 자국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 후의 연료를 독자적으로 재처리할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기술은 있어도 미국의 허락 없이는 쓸 수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 결과로 한국 땅 곳곳의 원전 부지에는 수만 톤의 사용 후의 연료가 처리도 못한 채 쌓여 있었습니다. 핵 폐기물 포화 상태가 임박했다는 경고가 수년째 나오고 있었음에도 한국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면서도 협정이라는 족쇄 때문에 그 기술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처음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건 동맹이 아니라 통제였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은 이 희생의 대가로 무엇을 얻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모든 걸 가져갔습니다. 한국이 핵을 포기하고 NPT 체제 안에 머문 덕분에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핵 도미노였습니다. 만약 한국이 1970년대나 80년대에 독자적 핵무장을 선택했다면 일본이 뒤따랐을 거고, 그러면 대만도 그 다음엔 지역 전체가 핵 경쟁에 빠져들었을 겁니다. 그 연쇄 반응을 막기 위해 미국이 아시아에 추가로 쏟아부어야 했을 군사비와 외교 비용을 전문가들은 최소 수조 달러 규모로 추산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비용을 한국이 대신 치러준 셈이었습니다. 핵을 만들지 않음으로써요. 브리핑이 마무리될 무렵 CIA 분석관 한 명이 손을 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방금 들어온 한국 국가안보실의 내부 동향이라며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국 측이 주한미군 철수 공식 통보를 NPT 탈퇴 및 독자, 원자력 노선 전환의 법적 명분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미 관련 절차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얼음이 됐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에너지부 과학자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국 내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 90여 기의 유지 보수와 부품 교체에 사용되는 핵심 대형 단조 부품, 이른바 원자로 압력 용기나 증기 발생기 같은 핵심 설비들, 이것의 상당 부분을 한국 기업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한국의 원전 기자재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미국 내 수요의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미국 내 제조 역량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열었던 브리핑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얼마나 한국에 묶여 있는지를 낱낱이 까발리는 자백 시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70년간 미국은 해구산을 내밀며 우리가 지켜주니 감사히 여기라는 식으로 한국을 대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해구산 텐트를 실제로 땅에 박아 고정시키고 있던 기둥은 미국의 군사력이 아니라 한국의 인내심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있어도 쓰지 않았고 권리가 있어도 주장하지 않았으며 억울해도 참았습니다. 그것이 미국 패권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먼저 그 기둥을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저는 회의실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은사님의 말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한국의 침묵을 절대 약함으로 착각하지 마라. 저는 그 침묵이 어디서 오는 건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70년짜리 결심에서 나온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금 그 결심을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펜타곤 지하 3층 특수회의실에서 나온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머릿속에서 에너지부 과학자의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한국이 핵연료 주기를 사실상 독자적으로 완결시킬 기술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술을 수십 년째 쓰지 않고 있다는 것. 저는 그 두 문장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뭔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직감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직감은 며칠 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비밀회의장에서 폭발했습니다. 회의는 주한미군 철수 압박 정책의 후속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전날까지만 해도 이 회의에서 주도권을 쥘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상당 수준이라는 건 인정하더라도 핵무기로 이어지는 마지막 고리인 우라늄 농축과 고순도 핵물질 확보 능력은 여전히 미국이 통제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려 했습니다. 그 논리만 살아있으면 원자력 협정 카드로 한국을 다시 옥죄일 수 있다고 봤거든요.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우라늄 농축 시설이 없습니다. 핵물질의 최종 공급 통제권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요. 원자력 협정을 지렛대로 삼아 핵연료 공급을 압박하면 한국의 원전 24기가 순차적으로 멈추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일주일 안에 트럼프 대통령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회의실 안이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에너지부 수석 과학자가 천천히 파일 하나를 테이블 위로 밀어놨습니다. 표정이 묘했습니다. 반박하려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무지한 상대방을 상대하는 그 표정이요. 차관보,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혹시 KARI,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지난 10년간 어떤 연구를 진행해 왔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CIA 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을 켰습니다. 그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낮고 단단했거든요. 이 멍청한 소리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한국이 기술이 없어서 핵을 안 만들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완전히 속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요. 주한미군 철수라는 명분을 저버린 순간 한국이 NPT를 합법적으로 탈퇴하고 수십 년간 숨겨뒀던 기술을 꺼낼 완벽한 구실까지 우리가 직접 손에 쥐어준 꼴이 됐다는 걸 모르십니까? 저는 그 순간 입이 말라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전 부지의 위성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난 수년간 해당 시설에서 포착된 장비 반입과 구조물 확장, 전력 소비량 급증 패턴이 타임라인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따라가면서 이게 단순한 연구 활동이 아니라는 걸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몰래 완성해둔 것의 실체가 스크린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이른바 소듐 냉각 고속로, 영어로는 SFR이라 부르는 4세대 원자로 기술이었습니다. 기존 원자로가 물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것과 달리 이 원자로는 액체 금속 소듐을 냉각제로 씁니다. 일반인에게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기존 원자로가 나무를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 보일러라면 이 4세대 고속로는 나무를 태우고 남은 재까지 다시 연료로 집어넣어 돌리는 무한 연소 엔진 같은 겁니다. 쓰레기가 곧 연료가 되는 구조죠. 문제는 이 기술이 에너지 생산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속로를 돌리는 과정에서 핵연료의 연소 방식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운전 조건 하에서는 무기급 플루토늄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이 이미 고도로 완성돼 있었습니다. 두 기술이 결합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에너지부 과학자는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그러나 아주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사용 후 연료는 현재 2만 톤을 훌쩍 넘습니다. 이걸 파이로 프로세싱으로 처리하면서 고속로에 투입하기 시작하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고순도 핵물질을 주 단위로 추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한국의 경우 기존 설비와 인력, 인프라를 감안하면 핵물질 확보에 필요한 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짧습니다. 저는 그때 옆에 앉은 합참 부의장을 쳐다봤습니다. 그분도 굳은 표정으로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있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핵물질을 확보하는 속도가 왜 이토록 빠를 수 있는지, 그 이유는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갖춰져 있어야 하거든요. 첫째, 재처리 기술. 둘째, 정밀 가공 기술. 셋째, 기폭 장치 설계 역량.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핵탄두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북한은 핵물질 자체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지만 정밀 가공과 소형화 기술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핵실험을 수차례 해도 소형 정밀탄두 완성에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인도는 핵무장은 했지만 핵연료 주기 전체를 자체 처리하는 능력에서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란은 농축 기술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지만 정밀 가공 분야의 제조 인프라가 약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세계 최상위 수준의 초정밀 가공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나노미터 단위의 공차를 통제하는 제조 역량이 일상적인 산업 기반으로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핵탄두의 기폭 장치를 설계하고 가공하는데 필요한 정밀도가 바로 이 수준이거든요. 다시 말해, 한국은 이미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제조 기반 자체가 민간 산업 형태로 완성돼 있었습니다. 핵물질만 있으면 나머지는 한국 제조업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CIA 보고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한국이 독자 핵무장 절차에 착수할 경우 핵탄두 제조에 걸리는 예상 시간이 나와 있었는데, 다른 비핵 국가들이 핵무장을 선언한 후 첫 번째 핵실험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인 수년에서 수십 년과는 차원이 다른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핵물질 확보에서 탄두 완성까지의 전체 과정이 한국의 기존 인프라와 인력을 총동원하면 몇 주 단위로 단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물론 그건 핵무장 허가가 떨어지는 순간을 기준으로 한 계산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허가만 없었을 뿐 나머지 준비는 이미 수십 년에 걸쳐 차근차근 쌓아온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때 비로소 왜 한국이 이렇게 오랫동안 조용한 기술, 강국의 이미지를 유지해왔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원자력 선진국이긴 하지만 미국이나 프랑스, 러시아처럼 핵무장국도 아니고 독자적인 핵연료 주기 보유국도 아닌 나라로 분류돼 왔습니다. 그게 공식적인 포지션이었고 한국은 그 포지션을 굳이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있었지만 드러내지 않았고 능력은 갖추고 있었지만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성실히 받으면서 우리는 평화적 원자력 이용에만 충실한 모범 국가라는 이미지를 철저히 유지했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전략이었습니다. 제재를 피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포커페이스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언젠가는 지금과 같은 압박을 가해올 것을 예측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 압박이 왔을 때 합법적으로 족쇄를 끊을 수 있는 명분을 조용히 준비해 두고 있었거든요.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협박은 한국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위협이 아니라 어쩌면 오랫동안 기다려온 명분이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먼저 동맹을 포기했다는 사실 하나가 한국이 NPT 체제 안에 계속 머물러야 할 이유를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두 증발시켜 버리거든요. 국제법상 NPT 탈퇴는 자국의 최고 이익이 위태롭다고 판단될 경우 90일 전 통보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보 동맹국이 일방적으로 군대를 철수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이라면 그 최고 이익 위태 조건은 누가 봐도 충족됩니다. 에너지부 과학자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자료는 한국이 이 시기에 맞춰 극비리의 개발을 마친 차세대 원자로 기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존 경수로와는 설계 철학 자체가 다른 소듐 냉각, 고속로 계열의 이 원자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소듐 냉각 고속로 SFR이라는 이름으로 20년 넘게 연구해온 기술의 집대성이었습니다. 이미 프로토타입 수준의 설계와 핵심 부품 기술 검증이 완료된 상태였고 상용화를 위한 준비 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이 원자로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냐면 기존 원전 대비 우라늄 활용효율이 수십 배 이상 높고 기존 원전이 배출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어 사용 후의 연료 처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구조입니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냉각 시스템이 자연대류 방식으로 설계돼 전원이 끊겨도 물리 법칙에 의해 자동으로 냉각이 유지되는 이른바 피동 안전계통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이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수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아직 상용화 직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술을 한국은 이미 그 임계점에 도달해 있었던 겁니다. 이 기술이 가진 또 하나의 무서운 특성은 AI 기반 운전 제어 시스템과의 결합이었습니다. 한국은 원전 운영 데이터를 수십 년간 축적해온 나라입니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된 AI 운전 보조 시스템은 원자로 내부 상태를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최적 출력을 자동 조정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이나 프랑스의 원전 운영 시스템이 여전히 인간 운전원의 판단에 크게 의존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한국의 원전 설비 이용률이 세계 평균을 압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데이터 기반 운영 역량이거든요. 이 모든 기술이 결합된 상태에서 핵무장 허가가 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은 이미 수만 톤의 사용 후의 연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으로 그걸 처리하면서 고속로에 공급하면 핵무기급 물질 추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정에서 단련된 초정밀 가공 시스템과 수십 년간 연구된 기폭 설계 기술이 더해지면 다른 나라들이 수년, 수십 년에 걸쳐 겨우 해낸 일을 한국은 몇 주 단위로 해치울 수 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CIA와 에너지부가 공동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브리핑이 끝날 무렵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는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힘이 빠져서 미끄러진 것에 가까웠거든요. 그 순간 20년 넘게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핵 기술 불모지, 미국의 기술 지원이 없으면 원전 하나도 제대로 못 돌리는 나라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세계 최상위 수준의 핵 및 원자력 기술 역량을 하나하나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를 등 떠밀어 버리겠다고 협박한 바로 그 순간 한국은 70년간 참아온 그 모든 잠재력을 꺼낼 완벽한 명분을 손에 쥐게 된 겁니다. 거대한 호랑이가 70년 동안 목줄에 맞춰 얌전히 걷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그 목줄을 끊어주면서 이제 달려라 하고 등을 떠밀어버린 꼴이 됐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회의실 불이 다시 밝아졌을 때 저는 창백해진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습니다. NSC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속으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핵 기술이 그렇다 치더라도 재래식 무기만큼은 달랐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원자력 기술이 뛰어나다 해도 실제 전장에서 쓰이는 전투기, 전차, 미사일 같은 무기 체계는 미국의 부품과 기술 지원 없이는 굴러가지 않는다는 게 저의 마지막 믿음이었거든요. 20년 넘게 워싱턴 안보라인에서 배워온 상식이었습니다. 한국군은 미군의 무기 공급망에서 분리되는 순간 작동을 멈춘다. 저는 그 믿음 하나를 지푸라기 삼아 붙들고 펜타곤 회의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회의실에 들어서기도 전에 제 부관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의 최신 무기 도입 계약 현황이 담긴 문서였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었다가 첫 장을 펼치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제 무기 계약을 줄줄이 축소하거나 취소하면서 그 자리를 채운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한국산 무기 수주 계약이 계속 등장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들고 회의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직 제 논리를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핵기술 얘기는 일단 접읍시다. 재래식 전력으로 돌아가서 한국이 미군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전투기 하나 독자 개발 못하는 나라가 우리 없이 북한과 중국을 상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한미군이 빠지면 한국군 전력은 반토막이 납니다. 그 공포감 때문에라도 한국은 결국 우리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합참 부의장이 천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어이없어 하는 건지 불쌍히 여기는 건지 모를 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차관보, 혹시 지금 어느 시대 데이터를 보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군수사령관이 화면을 켰습니다. 지금 당장 유럽 지도를 펼쳐보십시오. 폴란드가 K2 전차 980대와 K9 자주포 648문을 계약했습니다. 루마니아가 K9을 도입했고 노르웨이도 K9 계약을 맺었습니다. 에스토니아까지 한국산 무기 도입을 검토 중이에요. 이 나라들이 왜 미국 무기를 마다하고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지 본인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국 방산을 우습게 보는 사이에 우리가 지켜줬다고 믿었던 그 나라가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우리 점유율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이어서 뜨는 숫자들 앞에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국 방산 수출 실적이 연도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2022년 173억 달러, 2023년 140억 달러 수준을 넘기며 글로벌 무기 수출국 순위에서 한국은 단숨에 세계 9위권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그것도 불과 몇 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수치만으로는 그 충격이 잘 안 느껴진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이 방산 수출에서 이 정도 속도로 치고
올라온 나라는 냉전 종식 이후 전 세계에서 단 한 나라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무기들이 화면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단순히 잘 만든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미국의 에밀, 에이브럼스와 나란히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로 평가받는 물건이었거든요. 폴란드가 K2를 선택한 이유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납기가 빠르고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며 성능은 동급 최고라는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독일제 레오파르트 2를 추가 도입하려 했을 때 납기가 수년 후로 밀리자 폴란드는 주저없이 한국으로 돌아섰습니다. 전쟁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5년 후에 받을 수 있는 최고급 전차보다 1년 안에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전차가 더 가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이었죠. K9 자주포는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한국 K9이 차지하는 비중은 독보적입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인도, 이집트, 호주까지 10개국 이상이 K9을 운용하거나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사거리, 발사 속도, 자동화 수준, 유지보수 편의성 모든 면에서 경쟁 제품들을 압도한다는 평가가 줄을 이었습니다. 분석관이 덤덤하게 설명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자주포 수출 계약 건수 기준으로 K9의 점유율은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리고 KF-21 보람에 저는 이 전투기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피식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다고요? F-35 같은 스텔스기를 만드는 미국한테 부품 공급받아 조립하는 수준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화면에 나온 내용은 달랐습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데 핵심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레이더, 전자전 시스템을 포함한 주요 구성 요소를 한국이 독자 개발했습니다. 한국이 자체 설계한 AESA 레이더를 탑재했고 초음속 비행 성능과 다기능 무장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남아와 중동 여러 나라가 이미 구매 의사를 타진 중이었고 폴란드는 FA-50 경공격기를 48대 계약하면서 한국 공군력의 수출 가능성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군수사령관이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차관보, 이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지금 무기를 만들어서 파는 나라가 된 게 아닙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 체계 안에 우리 나토 동맹국들의 국방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급하던 자리를 한국이 채우고 있어요. 그것도 더 빠르고 더 싸고 우리 못지않은 품질로. 저는 그 말에 반박하려다 멈췄습니다. 반박할 논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분석관이 화면을 바꾸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한국의 방산 역량으로 그 군사적 공백이 어느 정도 기간 안에 메워질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한 자료입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처음엔 수치를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미군이 빠지면 수십 년치의 군사 공백이 생길 거라는 게 제 계산이었는데 자료는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이미 자체 생산 능력만으로 미군 공백의 상당 부분을 단기간에 대체할 수 있는 방산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창원의 K9 생산 라인, 사천의 KF-21 조립 라인, 포항의 함정 건조 시설. 이것들이 풀가동에 들어가면 한국군은 오히려 미군이 주둔하던 시절보다 더 한국 실정에 맞게 최적화된 전력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이쯤 되자 사실 주한미군 철수, 협박의 전제 자체가 얼마나 황당한 것이었는지를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군이 빠지면 한국은 군사적으로 반쪽짜리 국가가 된다는 논리 위에 모든 협박을 쌓아 올렸는데 그 전제가 이미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회의의 마지막 파트는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합참 부의장이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진작에 확인했던 한국의 핵 기술 역량과 이번에 확인한 방산 기술력이 결합될 경우의 전략적 함의를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세계 최고의 칼을 만드는 장인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 장인이 이미 칼날을 완성해뒀는데 여기에 손잡이까지 붙이게 된 순간을 상상해보세요. 그게 바로 핵 기술과 방산 기술이 결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현무 계열 미사일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무의 계열은 사거리 300에서 500km, 현무사는 탄두 중량 2톤으로 지하 관통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미사일들이 핵탄두, 운반체로 전환될 경우
한반도 전체와 주변 지역을 커버하는 억제력이 형성됩니다. 특히 잠수함 기반의 수중 발사 체계까지 결합되면 선제 타격을 받아도 반격 능력을 유지하는 이른바 2차 타격력이 확보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 핵억제력의 핵심이 바로 이 2차 타격력이거든요. 적이 먼저 공격해도 반격할 수 있다는 게 보장되어야 상대방이 함부로 선제 공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분석관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핵무장 노선에 들어서고 기존 방산 체계와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은 더 이상 핵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한국을 위협할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한국의 정밀 타격 능력과 핵, 억제력의 조합은 북한 입장에서 선제 도발 시 자멸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책상 위에 팔꿈치를 짚고 이마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우리가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로 한국을 압박하면 북한이 머리 위에 있는 한국이 공포에 질려 우리한테 매달릴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의 전제가 완전히 틀려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이 한국에게 위협이 되는 건 한국이 그걸 막을 수단이 없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방산과 핵 기술을 결합하는 순간 북한의 위협은 오히려 한국의 핵무장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될 뿐이고 우리가 구축해온 동북아 안보구조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더 뼈아픈 건 이겁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통해 동북아에서 유지해온 전략적 존재감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자리를 메워주고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최첨단 방산 무기를 독자 개발해서 자국 영토를 방어하는 동안 미군은 그 방어막 뒤에서 훨씬 적은 전력으로 훨씬 넓은 태평양 전략 목표를 관리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의 방산 자립이 미국의 전략적 부담을 덜어줬던 겁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가 발로 차버리겠다고 협박했던 거였습니다. 합참 부의장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 공기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차관보, 우리가 철수하고 나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이 방산 생산 라인을 풀가동하고 핵기술을 전면 가동합니다. 그 순간 우리가 잃는 건 주한미군 주둔지 하나가 아닙니다. 동북아 전략 구도에서 미국의 발판이 통째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우리가 20년째 얕보던 한국이 자기 발로 서게 됩니다. 미국이 없어도 저는 회의실을 나오면서 복도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펜타곤 주차장에 늦은 오후의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햇살을 보면서 이번 협박 작전을 설계할 때 우리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던지지 않았던 질문이 뒤늦게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과연 우리 없이 살 수 없는 나라인가? 그 답을 저는 오늘 처음 제대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이 우리 없이 살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국 없이는 동북아에서 발붙일 곳을 찾기 어렵게 된다는 것을,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우리가 직접 뽑아버린 순간 그 사자는 이제 눈을 뜨고 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펜타곤 복도를 걸어 나오던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 작전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짚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보 협박도 통하지 않았고 원자력 카드도 우리 손에서 역류했고 방산 압박 논리도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경제였습니다. 총이 안 통하면 돈으로 옥죄면 된다는 논리. 그게 워싱턴이 항상 써온 마지막 카드였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 및 관련 부품에 대한 150% 징벌적 관세 부과. 대통령 긴급 행정명령 형태로 발동된 이 조치는 연방 대법원의 보편, 관세위원 판결을 우회하면서도 한국 경제의 심장부를 직접 겨냥하는 정교한 칼날이었습니다.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20%를 훌쩍 넘습니다. 이 부문을 직격하면 한국 경제는 버티지 못한다는 계산이었죠. 저는 그 행정명령이 서명되는 장면을 회의실 모니터로 지켜보면서 솔직히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카드가 나왔다 싶었거든요. 관세 1에서 2%만 올라도 수출 기업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게 수출 의존형 국가의 현실인데 150%라면 이건 그냥 관세가 아니라 경제 봉쇄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준비가 됐다 해도 이건 버텨낼 수 없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행정명령 발동 다음 날 아침 뉴욕 증시가 열리기 전에 저는 한국의 경제 지표들을 모니터로 확인했습니다. 환율, 코스피, 채권 시장,
전날 밤새 폭락 출발을 준비할 거라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코스피는 소폭 상승 출발이었고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전날보다 안정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장 초반에 잠깐 흔들렸다가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서울 금융시장 전체가 마치 이 사태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담담했습니다. 저는 그 모니터를 보면서 처음엔 데이터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시장이 아직 충격을 소화하지 못한 거라고 봤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한국 경제에서는 아무런 패닉 신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백악관 안에서는 전혀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관세 발표가 나간 직후 재무부 장관이 비서를 통해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들어서면서도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이 무릎 꿇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제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면 됩니다라고 입을 열려는 찰나 상무부 장관이 두꺼운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쾅 내던졌습니다. 차관보, 지금 당장 이 보고서 첫 장만 읽어보세요. 저는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첫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 150% 관세 부과 시 미국 기업 피해 추산 연간 최소 2천억 달러. 저는 숫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2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270조 원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상무부 장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차관보, 지금 이 순간에도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CEO들이 백악관으로 전화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한국산 HBM 없이는 AI 서버를 하루도 못 돌린다고요. 우리가 한국을 때린 게 아니라 우리 빅테크 기업들의 숨통을 우리 손으로 조른 겁니다. 재무부 장관도 거들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 정책은 즉각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대안이 없어요. 트럼프는 두 팔을 팔짱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지만 물러설 기색은 없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비싸면 딴 데서 사면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왜 맨날 한국한테 끌려다녀야 해.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편을 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정책은 강행됐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 경제분석팀이 소집한 긴급 브리핑에서 저는 한국이 이미 수년 전부터 이 상황 전체를 예상하고 촘촘하게 준비해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브리핑을 주관한 경제분석관이 첫 슬라이드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시에 약 17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 웨스트라파예트에 약 39억 달러를 투자해 HBM 패키징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공개된 내용입니다.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들을 지을 때 한국 기업들이 미국주 정부 및 연방정부와 맺은 계약 조항들을 보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분석관이 계약서 핵심 조항들을 정리한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처음엔 의미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설비를 지을 때 단순히 공장만 지은 게 아니었습니다. 공장을 짓는 조건으로 주 정부, 연방정부와 맺은 투자 협약에 놀랍도록 정밀한 조항들을 삽입해뒀거든요. 핵심은 이랬습니다. 첫째, 미국 내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추가 관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관세 면제 조항. 둘째,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가 부과될 경우 그 비용은 최종 구매 기업이 전액 부담한다는 원가 보전 조항. 셋째, 한국 기업에 부과된 관세율이 타국 경쟁사보다 불리하게 책정될 경우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최애국 대우 조항. 분석관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 기업은 미국 땅 안에서 만든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한 푼도 안 냅니다. 150% 관세는 오직 한국에서 만들어서 배로 실어오는 물건에만 붙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이미 미국 안에 공장을 지어뒀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한국 기업한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국 기업을 피해서 딴 데 떨어지는 구조가 완성돼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트럼프 같은 예측 불가능한 정치인이 언제든 관세 무기를 꺼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수년 전부터 상정하고 그에 맞춰 법적 방어막을 미리 구축해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세 폭탄의 역풍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강하게 미국을 덮쳤습니다.
한국에서 배로 실어오는 반도체의 150%가 붙는 순간 미국 땅 안에서 0% 관세로 돌아가는 한국 공장의 가치는 문자 그대로 폭등했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던 공급사들이 관세를 두드려 맞고 비용이 급등하는 동안 미국 내 한국 공장은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극적으로 높아진 겁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원이 미국 내 공장으로 몰리니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 가동률과 수익률이 동시에 치솟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분석관이 보여준 수치는 이랬습니다. 관세 발효 이후 SK하이닉스의 HBM 관련 미국 내 계약 단가는 관세 부과 전 대비 30% 이상 상승했고 그 추가 비용은 전액 미국 내 구매 기업이 부담하는 구조로 계약이 체결돼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미국 내 파운드리 서비스 단가 역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마진은 오히려 폭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용은 어디로 갔을까요? 엔비디아와 애플, 구글이 부담했습니다. AI 서버용 고성능 메모리인 HBM은 현재 세계 시장의 절대 다수를 한국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속에서 이 메모리 없이는 AI 연산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엔비디아의 최신 GPU에 탑재되는 HBM의 90% 이상이 한국산이라는 사실은 이미 업계에선 공공연한 상식이었습니다. 그 HBM 가격이 올라가면 누가 타격을 입느냐? 미국 AI 산업 전체가 타격을 입습니다. 엔비디아의 GPU 생산 원가가 올라가고 그게 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AI 서비스 개발 비용이 수직으로 상승하면서 실리콘밸리 전체의 경쟁력이 흔들립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공들여 키워온 AI 패권이 한국 반도체에 관세를 때리는 자충수 하나로 스스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들여다보면서 한국이 왜 코스피가 오르고 환율이 안정됐는지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트럼프가 언제든 이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수년 전부터 미국 핵심 경합주의 공장을 짓고 계약 조항에 방어막을 두르고 조용히 준비를 마쳐뒀던 겁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맞을 한국 기업은 이미 미국 땅 안으로 대피가 완료된 상태였거든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이 이 국면에서 더 무섭게 빛나는 건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는 그냥 공장만 있다고 만들어지는 물건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인 공정 노하우, 불량률을 관리하는 수율, 기술, 세대가 바뀔 때마다 전혀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미세 공정 역량이 동시에 갖춰져야 합니다. 미국이 인텔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파운드리 재건에 나섰지만 최첨단 공정 수율은 여전히 한국과 격차가 큰 상황입니다. 반도체는 돈이 있다고 갑자기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HBM은 더합니다. 단순한 메모리 칩을 여러 겹으로 쌓아서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게 만드는 이 기술은 소재부터 설계, 적층 공정, 패키징까지 전 과정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습니다. AI 연산에 필수적인 이 칩을 한국 수준의 품질과 물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지구상에 없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제재하는 건 자기 뇌에서 산소를 차단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겁니다. 경제 분석관이 브리핑을 마무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관보, 이번 관세 조치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입은 실질 피해액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부담하게 될 추가 비용은 연간 수백억 달러 규모로 추산됩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려다 자국 산업에 자충수를 놓은 구조가 됐습니다. 저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설 힘도 없었습니다. 회의실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이번 작전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한 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보 협박, 원자력 통제, 방산 압박, 그리고 반도체 관세. 우리가 꺼낸 모든 카드가 한국이 이미 준비를 마친 함정 위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수년 전부터 조용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미국이 어떤 카드를 꺼내든 역풍이 미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구조를 하나하나 만들어뒀던 겁니다. 트럼프가 협박의 총구를 한국에 겨눌수록 그 총구가 슬그머니 돌아와 미국 자신을 향하도록 저는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유난히 높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군이 성벽을 못 뚫자 목마를 선물로 위장해 성 안으로 들여보낸 그 이야기.
한국은 미국이 아무런 의심 없이 자기 영토 안으로 환영하며 끌어들인 그 공장들 속에 이미 자신들의 패를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그 목마를 직접 성문 안으로 당겨 넣은 겁니다. 다보스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이 자리에서 완전히 다른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세계경제포럼에 미국 대표단으로 참석한다는 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얼굴로 세계 앞에 서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는 마치 성적표를 받아들고 교장실로 불려가는 학생처럼 그 포럼 회의장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이번 다보스의 주인공이 미국이 아니라는 것을. 스위스 다보스 콩그레스 센터의 메인홀. 매년 1월이면 전 세계 정재계 리더 3,000명 이상이 모이는 그 공간에서 저는 미국 대표단 지정석에 홀로 앉아 맞은편을 바라봤습니다. 통상 이 자리에서 미국 대표단은 찾아오는 사람을 맞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세계가 미국에게 줄을 서는 게 이 포럼의 불문율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복도 건너편 한국 대표단이 배정받은 회의 구역 앞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특사, 독일 경제부 장관,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 장관, UAE 에너지 장관, 인도 외무장관. 1시간 동안 제가 그 복도를 바라보면서 세어본 각국 고위급 인사만 20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미국 대표단 앞을 지나치면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국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치 세계의 중력이 바뀐 것처럼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째도 사흘째도 똑같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의도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새로운 방향으로 걷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도대체 지난 몇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전 세계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보스의 공기가 그것을 너무도 적나라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압박을 이겨낸 방식은 전 세계 중소강국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교과서가 됐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외교관 한 명 무릎 꿇지 않고 데이터와 법과 기술로만 세계 최강국의 압박을 정면으로 받아내고 오히려 역전시킨 그 과정이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수많은 나라들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메시지로 도달했던 겁니다. 포럼 둘째 날, 저는 로비에서 우연히 동남아시아 한 국가의 통상 장관과 마주쳤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가 먼저 손을 내밀었을 텐데 이번엔 제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는 악수를 하면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해낸 걸 보고 우리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큰 나라가 우리를 압박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굴복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줬어요. 기술력과 준비가 있으면 압박을 역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 말에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 미국이 아닌 한국의 인프라 파트너를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향해 돌아서는 데는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의 기술을 받아들이는 건 그 나라의 생태계 안으로 편입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미국제 무기를 사면 부품과 정비를 미국에 의존해야 하고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제3국에 팔지도 못합니다. 중국의 통신 인프라를 깔면 데이터 주권이 흔들린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기술을 사면서 동시에 정치적 종속을 떠안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이 원전을 지어주면 그게 끝이었습니다. 한국이 방산 장비를 팔면 그 나라의 자산이 됐습니다. 유지보수 기술 이전도 함께 이루어졌고 제3국 수출 제한 같은 정치적 조건도 상대적으로 유연했습니다. 기술을 파는 것이지 그 나라의 외교 노선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작은 나라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조건인지는 수십 년간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를 봐온 나라들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다보스 포럼 기간 동안 공개된 계약들과 양해각서, 체결 소식들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스마트 시티 건설과 방산 인프라 전반을 한국 컨소시엄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코는 한국의 차세대 원전 기술을 도입하기로 확정하며 수십조 원 규모의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이미 수년 전 UAE 바라카 원전 수주로 한국의 원전 기술력을 검증받은 중동 국가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의 기술 신뢰도가 더 공고해졌다고 판단하며 추가 협력 논의에 나섰습니다. 폴란드는 원전 도입 협상을 가속화하며 한국과의 에너지 동반자 관계를 격상시켰습니다. 더 인상적인 건 계약의 성격이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수준이 아니라 한국이 설계하고 짓고 운영 기술까지 이전해주는 이른바 턴키 플러스 방식이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한국 기업이 발전소를 지어주면서 현지 엔지니어를 교육하고 10년치 운영 노하우를 함께 넘겨주는 방식. 그렇게 하면 그 나라는 한국의 기술로 독자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단순 의존이 아니라 역량 이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방식의 파트너십을 제안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손에 꼽는데 한국이 그 선두에 선 겁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반응도 드라마틱했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이 잇따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채권 보유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는 유례없는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국제결제시장에서 원화를 기축통화, 바스켓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IMF 내부에서 진지하게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수출 호조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세계의 신뢰가 달라졌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사흘째 오후 포럼 회의장을 빠져나와 숙소 방에 혼자 앉았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갈 짐을 천천히 챙기면서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노트, 펜, 명함 몇 장, 그리고 서랍화장 밑바닥에서 뭔가 딱딱한 게 손에 잡혔습니다. 낡은 가죽 수첩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 들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제가 코웃음 치며 외면했던 은사님의 그 수첩이었습니다. 다보스까지 어떻게 따라온 건지 아마 짐을 싸면서 무의식 중에 넣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죽 표지를 손으로 쓸어보다가 천천히 첫 장을 펼쳤습니다. 은사님의 필체가 거기 있었습니다. 작고 단정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정한 제국은 칼을 휘두르지 않는다. 그저 다른 이들이 스스로 그 칼자루를 바치게 만들 뿐이다. 한국의 고요함을 약함으로 착각한 대가는 제국의 몰락으로 치러질 것이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수첩을 덮지 못했습니다. 몇 번을 다시 읽었습니다. 은사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한국이 70년간 지켜온 그 고요함의 정체를, 그리고 그것을 건드렸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저는 그 수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창밖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다보스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이 마치 미국이 스스로 만들어낸 상처처럼 느껴져서 저는 오래도록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미국을 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싸우러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한 일은 그냥 자기 자리에 서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묵묵히 실력을 쌓고 기술을 벼리고 다가올 어떤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를 해둔 채로요.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를 발로 걷어찼을 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를 세상이 전부 보는 앞에서 스스로 증명해버렸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